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그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할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다만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안 되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던 중 이번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마치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니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라고 깎아내렸는데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포인트 빠지면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이 말을 해서 좀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청와대가 수습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이게 좀 시차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김태호 의원이 7월 4일이었어요. 라운딩 대통령하고 라운딩을 했고 그때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에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 당시에는 사실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거 얘기를 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좀 필요하고 다만 그 부분을 뭐 본인이 여기에서 김태호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연임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87년 이후에 개헌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속 여야가 소모적으로 5년 단임제가 하고 있으니 이거를 국민들의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좀 여야가 같이 권력도 나누고 그래서 책임도 같이 지는 좀 정쟁을 그만하자라는 개헌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수용성이 높다고. 그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4년 중임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좀 가장 높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임과 연임은 뭐 미묘하게 의미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연임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원래. 중임은 했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트럼프 거고. 대통령처럼. 연임은 연달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연임이 더 까다로운데 마치 연임이 뭐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더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건데 어찌됐든 이런 제안이 좀 나온 거는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좀 그쳐야 되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의 조건은 간단하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말해라.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탈욕형 개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오해를 자꾸 낳으니까 그 중임이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했듯이 한번 대통령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다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임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당선된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도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의심하기는 아니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서 그 중임제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 바로 내 임기를 연장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게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명백하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국회의장도 그렇고 법제처장도 그렇고 전직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5년 더 하셔야 돼. 5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명백하게 저는
한 번만 대통령하고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헌은 그다음에 여야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깔끔해지는 건데 자꾸만 뭐 국민의 뜻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쉽겠습니까? 3분의 2 이상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의 토를 달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나는 한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는 정말 한 번만 하겠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꾸 주변에 연임이든 중임이든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의 어린이 정원만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밝힌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이 논란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계획은 빠져 있었죠. 이 부분 좀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용산 어린이 정원만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웅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정부 공식 입장이 새로 나온 건가요?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인 만큼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 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토양 오염 정화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어떻게든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김이탁 국토부 1차 간의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 수석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계속 비워두는 게 좋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린이 정원 말고도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면서 이런 곳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9만 평 정도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 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공원 전체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의 의견 대립은 더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목요일 오 시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했던 신규 택지 7만 3천 호에 대한 발표 시점도 언급했다고요? 네,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2만 7천 호에 대한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표될 물량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예, 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이 용산공원 부지가 빠졌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밝힌 거예요.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주택 부지로 검토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이 나도록 구체적인 실행 예.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의 서울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약간은 저는 뭐 포함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좀 엇박자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이제 공급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실제 될지는 조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경에는
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해제하고 이재명 정부 때는 이렇게 해제를 안 하고 오히려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좀 이 여론이 안 좋은 지금 상황을 좀 반전해 보려고 최대한 공급 물량을 한번 쥐어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용산공원 너무 넓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쉽게 말해서 땅이 너무 아깝다. 집 지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앗은 먹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근데 서울에서 안 사는 사람들은요.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온 국민이 다 서울 시민은 아니잖아요. 네. 주택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지도가 떨어진다. 서울에서 잘못하면 폭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집을 때려 지어라 라는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야 무슨 서울이 나중에 성냥갑 도시 되겠다. 그린벨트 다 사라지고 녹지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 만들려는 건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서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가 반발에 직면하면 입장을 확 바꿔갖고 정반대로 또 돌아서서 가는 이런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발표한 다음에 보니까 각 언론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냥 줄줄이 출입해서 나와서 막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도 저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저게 그냥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저런 이 얘기 들어보면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뢰가 잘 안 가요. 예, 지금 정부가 용산공원도 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살펴보시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주택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30에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았고요. 진보층 성향이 많은 4050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데다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도 처음입니다. 부동산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이 용산공원 부지도 끌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김칠구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맞죠. 예,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뭐 저희가 좀 짧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급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또 공급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라고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건 맞잖아요. 뭐 수도권에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만 지방보다 지방은 미분양이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또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것도 맞고 뭐 최근에 전당대회가 너무 격렬하게 싸우면서 약간 지지층 간의 뭐 이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이재명 정부가 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역대 정권에서 이제 갤럽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면은 대체적으로 3년 차 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좀 뭐 언급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왔으니까 그건 빼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그때 이제 이게 데드크로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기 3년 차 때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국 사태는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었고, 세월호 참사는 역대급 이제 참사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은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거를 조금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4년 중임제 얘기도 이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꺼낸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느낌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주공항도 빨리 이거 이전하고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도 빨리 해서 하기 전에 전부 다 가고 그다음에 주택도 뭐 당장 짓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전혀 안 가요. 아, 이거는 그 무슨 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서 예. 굉장히 그 호남 쪽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또 그 지지도를 달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막 퍼부어대는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저렇게 국정을 운영하나?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보면은 뭐랄까 그냥 그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 그 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계속 뭔가를 집어 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저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부동산 여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숫자 노름, 빈수레,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냉담한데요. 민주당은 책임 없는 말폭탄을 멈추고 대책에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차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거지. 예,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빈술에만 요란했습니다. 뭐 재탕에 불과하다. 숫자 뻥튀기고.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습니다.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니냐. 비거주 1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양도세가 캡을 씌우는 등의 네, 조금 전 들으신 녹취에서요. 서울 성북지역구의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 촉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러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위기다. 또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다시 한다면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차피 우리가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만약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선거 또 치르면은 지면은 또 새로운 당대표가 또 흔들려서 또 교체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사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민주당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제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 정부가 발표한 거는 지금 공급과 대출이 8.13에 나온 거고 어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세제를,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서울에 특히 이제 있는 의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좀 민심이 안 좋다. 예. 그리고 비거주 문제에 있어서 좀 너무 복잡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외 규정을 두거나 비거주 문제, 비거주의 차별을 두는 거를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예. 그 세제 문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당대표가 되든 뭐 송영길 후보도 이미 그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어느 당대표가 되든 그거는 당정 간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것 같다. 실거주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쓸 수 있는 말은 다 써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국민의힘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경제 문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저도 여권 출신이 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당에 있을 때 민주당에서 30명이나 되는 장관들을 탄핵을 했어요. 도대체 뭘 협조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달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길거리를 쏟아져 나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의힘한테 왜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조해야죠. 근데 본인들 반성부터 좀 하십시오. 본인들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문제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서울시장을 불러다 함께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겠다는 건 발언도 못하게 입 다물라고 한 다음에 본인들이 저렇게 막 집어던지는 듯이 하면은 서울시장이 보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11호 대책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또 닥치고 공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진짜로 대책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서울시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의 그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서 그다음에 내놔야지, 저건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야 우리가 니들이 집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지어줄게, 내가 임기 중에 빨리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던져봤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믿겠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 신뢰를 상실하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가 화면 앞에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인 정의용 사무총장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화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예.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당내 싸움이죠. 쉽게 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내대책회의에 지자체장이 와가지고 발언 순서를 원내대표 다음에 한 사례가 있느냐. 순서의 싸움이었군요. 예, 순서도 그렇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원내대책회의는 원내의 일을 상의하는 건데 별도로 간담회를 잡든지 이래야지 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고 발언권을 주느냐, 이런 거면서 좀 불만을 세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입장은 이미 자료에 있으니까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렇게 표시까지 한 거고, 저거는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퇴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굳이 식으로. 당대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래서 왜 오세훈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냐라고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불만이고, 원내대표가 그래서 약간 뭐 다독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해프닝인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녹록치 않다, 이런 걸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봅니다. 예, 대여 공세하기도 바쁜데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은 국민의힘 이야기였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당대표 선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발언 수위 아슬아슬한데요. 붕어 IQ라는 비하성 발언까지 등장한 가운데 오늘 송영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그건 비유로 제가 한 건데.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 했습니다. 그 청을 뺐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아니, 저를 그렇게 막말로 욕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정청래 후보님의 그 순간순간 순발력은 저는 정말 조탈불급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젓가락 짜장면 이거 나 죽어도 못하는데 부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싸우다가 또 저렇게 웃고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붕어 IQ라고 정청래 후보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어요. 그건 잘못한 발언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식의 모멸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뭐 그냥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랬다, 비유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역적의 목을 치는 일이라든가 붕어 IQ라는 건 잘못한 거니까 예. 사과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서로들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걸로 서로들을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저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비판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인격에 대한
혹은 인간성에 대한 네. 이런 비판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하게 됩니다. 네, 자장면 국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장면까지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국민 여론조사 남았고 서울과 호남 표심이 이제 합산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남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온라인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ARS로 또 하고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온라인 투표율만 나왔는데 지금 전남 광주가 37% 그리고 전북이 35%가 나왔고요. 온라인 투표율이. 근데 서울은 45%, 경기가 46% 나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높거든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원래 호남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투표보다 ARS 투표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0%가 약간 넘었는데 이게 지금 ARS가 60, 다 합쳐서 60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트렌드가 서울 투표율이 10%포인트 더 높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청 농석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도청 농석. 그러니까 대도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표를 더 얻고 뭐 이제 중소도시나 농촌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높고 예를 들면은 대전이라든지 충청권에서도 충청 남북도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는데 대전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대전,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이런 데들은 다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도 조금 더 친노 아니면 노사모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념지향적인 강성 지지층이 좀 더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투표율까지 만약에 높다서 호남보다 그러면은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크게든 작게든 이겨요. 이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호남에서 조금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 안 난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1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 투표율이 높고 호남 투표율이 낮은 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나 어쨌든 결론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거의 초비상 걸렸겠네요. 이 정도 차이 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실망감이 커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야 대통령이 저렇게 위 상황인데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과 각을 지는 사람이 생기면 야 그럼 우리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마음에 든 사람을 찍어주자. 김민석 찍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호남일 가능성이 크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집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맞아 대통령 요새 못하거든 이거 견제 좀 해야 돼 라는 어떤 동조 분위기로 갈 것이냐 만약에 동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표심으로 나타난 거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면 좀 봐야겠는데요. 예, 3일 후에 민주당 새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던 최초의 토론회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쓰였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역설과 주먹다짐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진숙 의원, 왜 5.18 토론회는 왜 연 건가요?
정치적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이진수 의원이.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발언은 저들의 생각이지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고 불렀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에는 뭐 그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연상시키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만 다 불러다 놓고 이게 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만약에 징계를 안 한다라면은 극우 정당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5.18은 노태우, 김영삼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격을 규정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걸 뭐 학계에서 예를 들면 뭐 논란을 한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6년 전에 그 역사적 그 사실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역사잖아요. 이거를 정치권이 끌어들여서 다시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들이 이유가 뭔지 이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회의원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 굳이 간담회, 5.18 간담회 관련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